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어떤 감동을 느끼냐는 겁니다. 어떤 음악을 들으면 슬프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신이 나죠. 그리고 어떤 음악을 들으면 환희에 찹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음악이라는 것이 그냥 소리의 진동일 뿐인데 왜 우리는 그 소리의 진동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이게 아주 궁금해서 음악 심리와 관련된 책들을 읽고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제가 쓴 글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글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운영하던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을 블로그에 올려놓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반갑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편의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오늘이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드디어 제 책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올린 77편의 영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 책을 보면 유튜브로만 볼 때 생기는 혼란스러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정리가 잘 안 됐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시대순으로 그리고 철학 분과별로 그리고 철학적 질문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수록했습니다. 먼저 철학을 진의 영역, 선의 영역, 미의 영역으로 나누었고 진의 영역은 존재론, 인식론, 논리학, 과학과 수학, 언어와 구조로 구분하고 선의 영역은 윤리학, 종교철학, 정치철학, 심리학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미의 영역에서는 미학을 다루고요. 그리고 각각의 철학 분과들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순으로 정리했고 각 시대마다 어떤 질문에 관련된 영상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인식론에서 진리는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현대 윤리학에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QR코드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책을 보시다가 출퇴근길에는 영상을 들으실 수도 있고 영상을 보시다가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책을 펼쳐보셔도 됩니다. 책이 비교적 두꺼운데요. 약 500페이지 정도 되고 안에 보시면 재밌는 그림이 한 300여 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체 칼라북이고 해서 출판사에서는 2만원 이상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우겨서 18,500원에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시면 조금 더 싸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될 테니까 구매 하나씩 해주시고요.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읽고 그 서평을 블로그나 SNS에 올리시고 그것을 링크와 전화번호와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선착순 3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서평 2개를 골라서 기프티콘 5장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은 왜 우리를 감동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미국의 심리학자 헤브너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음악을 들려주고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음악을 들으면 대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컨대 장조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고 우아하며 쾌활한 느낌이 들고 단조 음악을 들으면 슬프고 어렴풋하며 감상적인 느낌이 들며 박진감 있는 리듬을 들으면 활발하고 강건하고 당당한 느낌이 들고 흐르는 듯한 리듬을 들으면 행복하고 우아하고 감미로운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빠른 템포를 들으면 들뜨고 텐션 있고 행복한 느낌이 들고 느린 템포를 들으면 위험 있고 평온하며 슬픈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음고의 음악은 명랑하고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느낌이 들고
낮은 음고의 음악을 들으면 슬프고 위험있고 장엄한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지적 능력이나 교육 수준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음악이라는 것이 단지 소리의 진동일 뿐인데 왜 사람들은 음악을 들으면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관련주의, 형식주의, 절대표현주의입니다. 이제 이 이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죠. 관련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음악이 음악 밖의 어떤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보죠. 이 사진은 화사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이 사진이 화사한 봄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슬픈 이유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이 사진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지시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음악을 들으면 화사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이 음악이 이러한 화사한 봄을 지시하기 때문이고, 이 음악이 슬픈 이유는 이 음악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음악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이 음악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감정을 갖는 이유는 그 음악 때문이 아니라 그 음악이 지시하는 어떤 이미지나 정서 혹은 사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백남준이 악기를 부수는 소음도 음악이 됩니다. 이 소음이 바로 예술에 대한 백남준의 사상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존 케이지가 내는 소음도 마찬가지로 음악이 됩니다. 이 소음이 바로 예술에 대한 존 케이지의 사상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밀고 나가면 사과라는 단어가 이것을 지시하는 것처럼 각각의 음들도 어떤 감정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음악가 쿠크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어놓습니다. 단 2도는 원기 없는 고뇌와 결말의 문맥을, 단 3도는 금욕적 태도와 비극을, 장 3도는 기쁨과 환희를, 장 7도는 강렬한 동경과 열망을 지시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특정한 음이 어떤 감정을 지시한다는 입장을 관련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관련주의에 반대되는 입장이 바로 형식주의인데요. 형식주의에 따르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는 이유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라는 겁니다. 음악이 음악 밖에 어떤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음악 내부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지시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는 로스크의 작품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지시하는 것이 있나요? 이런 그림들이 지시하는 대상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 음악이 어떤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음악 자체가 가지는 어떤 특징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과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은 다른 감정입니다. 화사한 봄길을 걸으면서 느끼는 감정과 비발디의 사계를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른 감정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른 감정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때의 감정과 공포스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다른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절대표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관련주의와 형식주의의 절충안이 바로 절대표현주의인데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음악 속의 어떤 특징 때문이라는 형식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러한 특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관련주의도 함께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관련주의와 절대표현주의의 차이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주의는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그 음악이 어떤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절대표현주의는 그 이유를 그 음악이 어떤 대상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시와 표현은 다르죠.
이 사진은 밤하늘을 지시하지만 이 그림은 밤하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소를 지시하고 있지만 이 그림은 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시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표현주의를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 슬픈 음악을 들으면 더 슬퍼지는 이유는 그 음악이 우리의 슬픔을 음악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신날 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더 신나는 이유는 그 음악이 우리의 신남을 음악적으로 표현해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왜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주의는 그것을 음악 속에 있는 특징 때문이라고 말하고, 관련주의는 그 음악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이미지나 감정을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절대표현주의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다 받아들여서 음악 속의 특징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이미지나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상은 음악교육학 수험서나 교과서의 내용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음악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하는 것이기에 분류 방식이나 강조점 그리고 그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궁금증이 정말로 해소되었나요?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왜 우리는 음악을 들으면 감동을 받는가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음악 속의 특징 때문이었다라든지, 음악이 음악 밖에 어떤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었다라든지,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음악 밖에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징이 어떻게 감동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핵심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만 빙빙 돌았는데요. 이러한 질문에는 정답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몇 가지 이론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론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